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판결은 상식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사회적 갈등을 정치가 아닌 폭력으로 해소시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대화, 이해, 설득으로 풀어내지 않고 폭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드는 것은 문명의 발전으로 쌓아올린 사회의 상식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개인 간의 분쟁부터 국가 간의 전쟁까지 폭력에 의한 갈등 해소는 역사를 통틀어 꾸준히 발생해왔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우는 없습니다. 공존이라는 생존 전략으로 문명과 사회는 발전해왔고 그렇기에 폭력이 아닌 대화가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5월 1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재명의 선거법 상고심을 파기환송시켰습니다. 2심 판결이 물상식에 대한 상식적인 처분입니다. 하지만 판결을 대하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태도는 전혀 상식적이지 못합니다. 판결 불복을 넘어 판결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과 삼권 분립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가 역대급 비호감 선거였던 이유는 물상식한 두 후보가 맞붙은 선거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파면되고 말았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파면당한 근본적 이유가 물상식이라면 대통령 파면으로 시작된 조기 대선에서는 물상식은 사라져야 합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조기 대선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를 줘서는 안 될 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합니다. 대통령 파면이라는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일 금요일입니다. 전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어제가 이제 그 노동절이었잖아.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노동절에 이제 뭐 어린이날에 석가탄신일까지 껴가지고 5월달에 이제 연휴가 좀 잡혔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주말 일정도 좀 새로 이제 주말에 약간 좀 일정도 생기고 하는 바람에 이번 주는 이제 금요일로 이제 녹음 일정을 앞당기게 됐습니다. 자, 이제 어제 결국 됐어요. 파기환송이. 네, 됐습니다. 네, 됐어요. 뭐 이제 사실 뭐 파기 재판되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은 이건 뭐 사실 좀 법원으로서도 부담 가는 판결, 파기 재판까지 한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뭐 상당히 그게 이제 전례가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경우다 보니까 파기 재판까지는 가지를 못했는데, 파기환송으로 가는 게 뭐 결국 이게 이제 이거야말로 상식적인 판결이 아니었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통이죠. 보통. 네, 일반적인 거죠. 그냥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아 가지고 그 동안에 이제 좀 마음 고생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제 이제 뭐 BC님은 이 판결을 어제 쉬셨죠? 아닙니다. 어제는 출근하셨나? 네. 회사에서 이제 이 판결을 어떻게 기다리셨습니까? 일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일하다 보니까 노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노동하다 보니까 판결 나왔네 이렇게 된 거야? 그렇죠. 별다른 생각 없이. 저의 노동은 어저께 네. 빡셌구나. 17시에 끝났기 때문에 거의 휴대폰을 쳐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빴구나. 예. 저는 어제 아침에 내가 자다가 천둥 소리 깨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오전에 그랬었죠. 네, 근데 예. 이제 제가 사는 동네 천둥 소리가 굉장히 좀 극적으로 시끄러웠어요. 난 그걸 처음에 전쟁 났나 싶었다니까 진짜. 이게 평소에 들을 수 없는 그런 천둥 소리가 나가지고 어디 폭격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하늘이 찢어지는 막 그런 소리가 났나? 아니 우르릉 하는데 이게 좀 굉장히 묵직한 군대 있을 때 이제 사격장에서 좀 폭발물 처리하면서 좀 들어봤던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난 처음에 무슨 혹시 뭐 사고 났나 아니면 전쟁 터졌나 싶었는데, 전쟁 터지면 이 경보 사이렌 소리가 들린단 말이지. 그렇죠. 저렇게 뭔가 폭격이 날아왔다 그러면은. 근데 사이렌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 그래서 전쟁은 아닌가 보다. 그런데 이제 잠결에 그렇게 천둥 소리가 나가지고 그렇게 깼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오늘 좀 뭔가 날이 되게 굳다. 그리고 이제 비도 막 그러더니 비도 막 제법 굵게 오고 하루 종일 이제 날씨 우중충하고 막 습하고 그런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일이 날려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침부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궂은 날씨가 나한테 궂은 건지 개딸들한테 궂은 건지는 알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없죠. 예. 예. 뭐 하늘이 나를 돕는다 이렇게 이제 뭐 자신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 하늘이 나를 버리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뭔가 좀 그렇지 뭐 무죄로 결론이 나든 파기환송이 나든 간에 어느 정도든 간에 극적인 거는 맞지.
그래서 이제 좀 뭔가 좀 운명의 날답게 날씨도 이 모양이구나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그러고 이제 3시 딱 돼가지고 굳이 판결 막 그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안 보려고 일부러 이제 폰 게임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폰 게임 막 이제 즐겁게 하고 있다 1시간 하니까 폰 배터리가 다 됐네. 그래서 충전해놓고 이제 그때 이제 문득 생각이 나죠. 막 1시간 동안 까먹었어 진짜로 폰 게임을 열중을 해가지고 그래서 까먹고 있다가 그 이제 4시쯤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PC로 이제 카톡 띄웠더니면은 대화창이 한 300개 넘게 이렇게 말이 300개 넘게 잡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결론이 났으니까 좋게 나든 나쁘게 나든 사람들이 말이 많겠지 그랬는데 들어가 보니까 다들 기뻐하고 있는 거야. 그렇구나. 그렇게 됐구나. 혹시 그럼 파기 자판인가 근데 자판까지는 안 가고 그렇게 됐더라고. 그렇죠. 네. 일단 이게 지난주에 그러니까 전격적으로 선고일이 잡혔잖아요. 선고일도 잡히고 이제 월요일에 화요일에 잡혔지. 이틀 전에 잡혔으니까. 네, 선고일도 잡히고 이제 TV 생중계 허용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네네. 그것 가지고도 또 이제 어떤 시그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갖 추측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어떤 시그널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는 쪽이었거든. 오히려 안 좋은 경험을 2심 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2심 때 그 경험 때문에 그리고 2심이 아니고 이제 그 예전에 2020년 그 이제 대법 판결 때 그때 2심은 방송은 안 했구나. 방송은 안 하고 그 다 막아버렸죠. 맞아요. 이재명 대법 예전 선거법 대법 판결 때 그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생중계한다 그러면 또 이거 살려주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그랬는데 저는 애초에 대법 올라간다 그랬을 때부터 이제 그리고 이제 더불어 신속하게 전원 합의체 한다고 그랬을 때부터 그냥 순리대로 가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냥. 그리고 이제 그냥 순리대로 갈 것이다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놓고 그냥 최대한 기억에서 지워보려고 했었기 때문에 별다른 스트레스는 없었는데 얼마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하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뭐 그러니까 이게 희망 회로를 돌리냐, 절망 회로를 돌리냐, 뭐 저는 그래서 아무 회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회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이제 자꾸 조금씩은 돌아가는 게 이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저는 근데 다만 이제 예측은 안 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법원 판결에 대해서 예측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게 그동안에 몇 번의 판결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진짜 예측이 안 되고. 어쨌든 그랬던 이유는. 일단 마음의 준비가 안 됐었거든. 5월 1일에 선거가 나올 거라고 전혀 준비가 안 됐었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갑툭튀를 하니까. 갑자기 나온다고? 채 한 달 안 지나지 않았나? 한 달 정도 지났나? 한 달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열흘 만 지금 9일인가 열흘 만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일 잡히고서 한 거까지 하면은 이제 그런데 와 이게 그러니까는 그야말로 전격적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그쵸. 이게 어떻게 나오려고 하는 것인지 짐작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부정적인 생각도 중간중간에 드는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은 이건 아닐 거야. 희망적인 생각이 들어도 몰라. 이런 상태로 이제 기다렸죠. 저는 거의 마음을 비운 상태여가지고 뭐 비교적 이 이슈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 받는 일은 별로 없었어요. 다행히도.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을 하셔가지고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자, 이제 뭐 선거법에 관해서는 좀 이따가 이제 다시 이야기해 보기로 하고 인트로에서 이제 제가 그 상식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제가 이제 인트로 글 적다가 이제 문득 든 생각인데 이게 그 민주당에서 예전부터 많이 이제 특히 선거 시즌에 많이 걸었던 구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죠? 그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간단해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바로 법치주의 사회예요. 법치주의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상식은 거의 대부분의 상식은 그냥 통용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특히 이제 정치 사회면 기사를 보면서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분노하게 되는 많은 이유들이 결국은 정치인들이 법을 회피하거나 법을 이용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보면 많은 경우가. 그리고 통상적으로 정치권에서 내거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는 구호도 뭐 공정사회 그런 거잖아요. 공정사회 그런 거랑 맞닿아 있는 거잖아. 그 따지고 보면 법치주의 사회가 상식이 통하는 사회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민주당에서 그걸 수십 년간 내건 그런 민주당의 주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지금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망가졌다. 뭐 그렇게 또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토록 간절하게 외쳤던 상식이라는 게 이게 자기들만을 위한 상식이라는 게 또 자기들끼리만 통용되는 상식이었다는 게 최근에 약
뭐 5, 6년간 잘 네.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인 거죠. 네. 요 이제 지금 드렸던 얘기 말씀들은 좀 이따가 다시 또 본내용 이야기하다 보면은 여기 다시 이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맥락이 좀 맥락이 잡혀가지고. 자, 그럼 오늘은 뭐 앞에 이제 사설은 좀 짧게 하고 이제 후딱후딱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네.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국민후보 이낙연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6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반품시켜 주시기만 하면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웰컴퓨터를 통해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품운동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운동장 @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운동장 _ 농사짓는 문파 @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옥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휘낭시에 브라우니, 마들렌, 구운 찰떡, 호두광정, 에그타르트, 생강청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파기환송 때문에 특별 이벤트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파기환송 아직까지 이제 시작은 안 했고 파기환송 지금 이제 기념빵 기념빵 이제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아마 뭐 업로드 시점으로 이제 다음 주쯤에 그러니까 그 월요일쯤에는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 교도소 희망빵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뭐 그렇죠. 뭐 낙선 희망빵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네네. 낙선 희망빵은 선거법에 걸릴 수도 있겠다. 아 그건 걸린다. 그건 걸려요.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네. 자, 그래서 뭐 파기환송 기념빵 많이들 이제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봅시다. 이제 이재명 선거법 재판이 이제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5월 2일 날 파기환송이 됐고, 먼저 이제 이날 그래서 NI께서 이제 파기환송을 맞이해서 이제 글을 하나 올리셨어요. 요걸 잠깐 보고 갑시다. 네. 대법원 선고. 상식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판결이었습니다. 상식의 실종을 너무 자주 경험하셨던 국민께 좋은 소식을 주신 대법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찍부터 파기환송을 예상했던 것도 상식을 향한 국민의 목마름과 대법원에 대한 저의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상식의 복원이 필요한 곳은 많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사법부의 분발을 바랍니다. 특히 파기환송을 받은 고등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요망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쯤 됐으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민주당이 상식을 회복할지 걱정하며 지켜보겠습니다. 요 지금 NI의 요 SNS 글도 보면은 거의 상식이 그 메인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글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이제 여기에 이 글에 쓰인 상식 중에 두 그러니까 상식이 이제 여러 번 계속 언급이 됐는데 언급된 상식 중에 2개만 빼고 나면 법치주의로 바꿔도 말이 그대로 됩니다.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판결이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민주당이 관해서 상식이라고 말씀하실 때만 요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의미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여기서 말하는 상식은 법치주의로 치환해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NI의 이 글에 착안해서 인트로글을 쓰게 되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참 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지금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뭐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해 보기로 하고 일단 그래서 판결문 원래 좀 뭐 다른 채널들에서 많이 이제 이미 짚으셨기 때문에 굳이 짚을 필요 있을까 싶었지만은 그래도 또 우리만의 또 견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짚어보고 갑시다. 판결문. 네. 이게 이번 판결에 그 대법관 12명이 참여를 해가지고 네. 10대 2로 네. 네,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 이렇게 나왔죠. 네. 그래서 다수 의견의 이 핵심인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표현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하여 네.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네.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의 눈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막 문장 찢어 발기고 해요. 네. 막 억지 조립하고 막 이러면 네. 안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예, 예. 그 2심 판결은 사실 이재명 관점으로 내린 판결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피고인의 관점. 네. 나는 그런 의도 없었어요라는 그런 얘기잖아. 그걸 네. 그대로 다 들어준 거라는 거잖아. 제가 발견가지고.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공직선거법은 사실 그렇지 않다. 이거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이제 형사소송법의 기본 취지, 만약에 뭐가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그러면은 최대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해준다. 이게 그 2심 판결문에도 등장하나 그래요. 네네. 그다음에 뭐 또 얼마 전에 뭐 그 뭐야 그 정읍시장인가 뭔가 뭐 걔도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거든요. 작년인가? 네. 작년 말인가 뭐 그런데 네. 하여튼 이제 형사소송법의 이제 큰 줄기는 그런 건데 공직선거법은 또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대전제가 그래도 형사소송법의 대전제가 그래도 막 적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뭔가 이재명한테 좀 적용이 됐었단 말이야 이게. 뭐 이제 2심 판결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좀 얘기를 해보자면 판사 성향으로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판결 자체가 너무나 억지스럽고 말 그대로 비상식 몰상식했기 때문에 네네네. 이렇게까지 억지 쓰는 이유가 대체 뭐냐? 뭐 그러면은 결국은 두 가지 정도밖에 생각해 볼 수 없어요. 이 사람 취향이 이재명 취향이거나 아니면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다른 동기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고까지는 보고 싶지 않단 말이지. 뭐 그 이해관계 얽힌 게 뭐 있어요? 돈 받았다는 소리인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면은 뭐 자리를 약속받았다거나 뭐 이제 그런 식인 네. 건데.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입증할 수가 없고 예. 다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이 사람들 성향이 그렇더라.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고 상당히 좀 그 운동권 진보 좌파 쪽으로 쏠리는 사람들이더라. 그러니까 이거 그냥 봐주기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죠. 민주주의 실현 과정인 선거 절차에서도 선거에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는 정도는 그 표현의 주체와 대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의미와 그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하여 의견과 사상을 표현하는 경우와 같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이건 또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권자, 일반 국민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껏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과 네. 정치인은 특히 거기에 허위 사실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게 표현의 자유에 해당돼서는 안 된다. 네. 이런 거죠. 엄격하게 이제 제한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결국 따지면 피해 규모를 가지고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짓말에 의한 피해 규모를 네네네.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동네에서 가게 가서 물건을 사는데 뭐 그 이제 물건 파는 상인이 좀 속였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그게 근데 이제 뭐 동네 가게에서 사는 물건이니까 피해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 아니야. 뭐 그냥 몇만 원대 그런 수준일 거 아니야. 이를테면은. 네네. 그런 거랑 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사기 결혼을 당했다고 칩시다. 사기 결혼 당하면 이거는 어떤 이제 인생의 일부분이 굉장히 심하게 타격을 받는 그런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같은 그 죄목이 될 수 있는 거죠. 거짓말이라고. 근데 이건 피해 상황이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보면 정치인의 거짓말이라는 거, 특히 선거철의 거짓말이라는 거는 사실은 본인이 그
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자면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사람이 뽑혔을 때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는 지금 우리가 몇 년째 보고 있잖아. 네. 진짜 이재명 스스로가 그걸 입증을 했잖아. 그런 관점에서 봐도 사실 이거는 애초에 2심 판결이 얼마나 또 이제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판결이었나. 다시 네. 한번 이제 사실 얘기해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 대법원 판결문에서 네. 2심 판결을 직접적으로 적용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2심을 파기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파기해서 돌려보내는 거니까 네. 그건 이제 뒤에 또 나오고 네.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거는 일단 공직선거법 이 법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네. 네. 거기에 대한 일단 대전제란 말이에요. 대전제. 네. 네. 이런 입장에서 법리를 사용해야 되고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 네. 그런 거고 잠깐 이제 2020년에 그 우리를 아주 속타게 했던 그때로 돌아가 보죠. 김명수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의 법리의 대전제는 이거였습니다. 후보자 등이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일부 허위의 표현을 하더라도 네. 토론 과정에서의 경쟁과 사후 검증을 통하여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고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국민이 그 토론과 후속 검증 과정을 지켜보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거는 사실 이 내용은 그 전에 다른 대법원 전원 합의체였나? 그러니까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네네. 네. 그래서 약간 부분적으로 잘못되거나 일부 허위 표현이 들어 있어도 뭐 그거는 이제 감안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판례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연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완전히 없던 거를 이렇게 집어넣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에 앞서 물론 이제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국가기관이 토론 과정의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하여 그 발언이 이루어진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 등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렵게 된다. 뭐 이제 이거를 깔고서 이제 이재명 사건을 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 내용까지는 뭐 그냥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한단 말이죠. 나는 찬성을 해.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여기서도 그러니까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게 어느 선이 있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게. 저는 이제 지금 이제 하신 말씀을 듣고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여기서 자꾸 토론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토론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게 보장돼야 된다. 뭐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토론에서 이제 공방이 오가는 사이에 근거로 제시한 팩트가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 그죠? 팩트가 뭐 네. 숫자 같은 게 틀릴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데이터가 업데이트 안 된 옛날 데이터를 들고 와가지고 뭐 제시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반박하다 보니까 뭐 토론에서 이겼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구라쳐서 이긴 거네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뭐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고 저도 그렇게 이제 봐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팩트체크해 보니까 저 새끼 구라쳤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이재명이 2020년 선거법 판결 같은 경우도 이건 토론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변호를 한 거지. 일단은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그러니까 특히 2심 때 유죄를 받았던 게 네. 그 두 차례 방송 토론 KBS 한 번, MBC 네네. 한 번이 네. 있었는데 거기서 그 김영환인가? 그 네. 이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온 게 그 네.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하면서 그렇죠.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엔 질문을 했고 두 번째 MBC 토론에서는 질문을 하기도 전에 이재명이 선제적으로 네.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똑같은 소리를 했죠. 변명을 하는 네. 건데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김영환이 이재명한테 이런 거야. 너 형님 강제 입원하려고 한 사실이 있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첫 번째 대답이 이거였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부정을 했죠. 예. 전면 부정을 했죠. 네네. 그런 일이 없습니다였고 MBC 토론에서는 우리 그 김영환 후보는 뭐 나보고 내가 뭐 정신병원 형님이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은가 본데 이거 사실이 아니다.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수님이고 형수님과 조카들이었고 그 다음에 내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이재선 씨가 돌아가신 이재선 씨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보자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다. 네.
그다음에 그 권한은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한테 설득해서 이거 정치적으로 너무 시끄러우니까 하지 말자고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 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이 내용까지도 대법원에서 네. 당연히 2심도 그렇고 대법원에서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발언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죠. 네. 네. 그런데 이게 막 그다음부터 이제 이거를 그 아까의 대전제 표현의 자유 어쩌고저쩌고 네네. 조금의 허위 사실이 뭐 들어가도 네. 이거를 제대로 적용을 못해. 뭐 어디까지는 허위고 어디까지는 진실인데 갑자기 뭐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도 아니고 뭐 상대 후보한테 대답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뭐 그냥 그런 식으로 뭉개고 넘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자꾸 TV 토론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TV 토론 중에 발생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후보자들 TV 토론이라는 게 실제로 토론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상황은 토론 상황이 아닙니다. 김용환이랑 그 당시에 이재명이 벌였던 건 토론이 아니고 언쟁이었어요. 이거는 토론은 주제를 던져주고 거기에 관해서 이제 서로 뭐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제 논박을 하는 거죠. 상대방을. 이게 토론이고 이건 토론이 아니에요. 굳이 비교하자면 검찰 취조 같은 거에 가까운 상황이었다고. 근데 이것까지 토론으로 묶어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TV 토론에서 하는 모든 말이 다 토론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걸 굳이 당시 이제 무죄를 만들어 주려고 털어주려고 이것까지 토론이라고 묶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런 일 없습니다를 가지고 막 뭐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단지 막 거짓을 말하기 위한 뭐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하는데 뭐 전혀 이해가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도 이해가 안 갔는데 네, 다시 제가 봐도 이해가 가죠. 다시 봐도 네. 이거를 글로 보고 있는데도 네. 막 캡처 이런 게 아니라 네. 글로 보고 있는데도 아씨 뭐라 그러는 거야. 좀 욕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거의 뭐 BC님이나 저나 그때 실시간으로 같이 보고 있었잖아요, 방송.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본 건 아니지만 온라인으로 같은 실시간대 같이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쭈르륵 판결문 난 거 같이 쭉 따라 똑같이 듣고 있는데 다들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뭐라고 하면서 근데 파기환송 딱 되니까 그냥 짜치는 거지.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막 캡처만 돌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허위 사실이 뭐 조금 표현돼도 막 뭐 전체가 거짓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에 사람들이 많이 그 캡처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김명수 얼굴 나오고. 사실 그거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재명의 한 발언이 그런 일 없었습니다와 사실은 형수님이나 조카가 입원시킨 거고 나는 그거를 말린 사람이고 뭐 그러니까 이제 토론 과정 중에 뭐 이렇게 헷갈려서 그랬다거나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두 번째 MBC가 나가서는 지가 먼저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선제적으로. 자기가 이제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렇게 먼저 치고 나오는 상황까지 갔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의도된 게 아니고 그냥 어쩌다 보니 그런 말 실수가 됐다 이렇게 퉁을 칠 수가 있냐 이거야. 네. 그러니까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게 다수 의견이거든. 네. 제가 최대한 그 정리된 문장을 갖고 온 거거든요. 이게 맥락이 잘 연결이 안 돼가지고. 안 돼요. 저도 그러니까. 그 판결문 예전에 한 2번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그게 맥락이 안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로 그냥 쓴 판결문이기 때문에. 네네네. 저는 그거 진짜로 저희 프린트 해가지고 액자에 넣어가지고 김영수 집 대문 앞에 걸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대문 앞에 걸으면 안 돼요. 그냥 맞박에다가 그 문신을 새겨야 돼. 그 판결문 전체를. 그래서 평생 숙취를 안고 살아야 돼. 그거는 진짜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는 양심을 내다 팔았다라고밖에 그것 말고는 평가할 방법이 없어요. 김영수가 멍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니까 대법원장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논리적으로 비문인 문장을 쓸 수가 있냐고, 판결문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사실상 뭐 적어도 우리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죠. 아니, 근데 비문은 아니야. 주어도 있고 그러니까 다 있어. 논리적으로 비문이다. 논리적인 비문이라는 거예요. 문법적인 비문이 아니고 살아있지가 않아. 네. 맥락이 끊어져 있다니까. 맥락이 끊어져 있어.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안 나와요. 보면. 네. 그러니까 다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다고 연결이 안 되는 거야. 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때도 소수 의견은 정말 너무 깔끔했었습니다. 소수 의견은. 네. 그래서 2020년 그 소수 의견은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의미는 답변만을 따로 떼어내어 해석할 수 없고 이게 그러니까 다수 의견에 대한 반박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소수 의견의 대법관 그러니까 4명. 네네. 네. 그때 7대 4인가 그랬으니까. 보수 성향이었죠. 예. 7대 5인가? 7대 5구나. 네. 7대 5였으니까 5명의 대법관이 보기에 답변만을 따로 떼어내 해석할 수 없고, 그러니까 다수 의견이 그랬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야. 오히려 소수 의견을 보면은 다수 의견도 다 이해가 돼. 얘네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질문과 답변을 함께 조합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세트니까. 그 세트죠. 그래서 답변이 단순 부인 내지 단순 시인하는 것이라고 해도 질문 내용과 함께 해석해 보면 질문 내용을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단순 부인 내지 단순 시인 답변을 적극적 구체적 답변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 방법이고 대법원 판례에도 부합한다. 그런데 다수 의견은 피고인의 개별 발언들의 허위라고 단정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점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피고인의 부인 답변을 적극적 구체적 답변으로 취급하지 않은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야. 네. 이 5명의 대법관들이. 그나마 또 판결을 모으니까 그렇게 썼지. 예. 뭔 개소리야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2025년에 2020년. 이제 이런 식으로 네. 2025년에 네. 조희대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10명의 대법관은 이 2심 원심을 이런 식으로 파기를 합니다.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 추론하는 데에 치중하기보다는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하여 일반 선거인에게 발언의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특정된 하나의 주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 내용이 흐름상 특별한 주제 전환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공표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와 달리 연결된 발언의 내용을 사후에 인위적으로 분절한 다음 각 구간의 개개의 발언을 구분하여 각각의 의미를 파악하고 다시 각각의 의미를 합치거나 재조합하여 연결된 발언 전부의 의미를 새기는 것은 하나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의 의미를 일반 선거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2심 재판부 너네 제정신이냐 너 뭐 한 거냐. 이재명 착즙하지 마라 이거야.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짓을 했다는 거야. 네. 2심이. 네. 이거를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의미를 따로따로 한 다음에 이상하게 다시 합치니까는 이상해지는 거지. 막 문장으로 쪼개도 안 되니까 단어로 쪼개고 이전을 했다고. 단어로 쪼개고 네. 막. 예. 생각하니까 또 빡치네. 예. 그래서 이제 이는 문제된 표현을 접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표현의 의미를 새기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통한 민주주의의 건전한 의사 형성 원리와 조화되기 어렵다. 네. 의미가 뒤바뀌니까. 그렇죠. 그렇죠. 따라서 하나의 연결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사후적인 세분 또는 인위적인 분절을 통해 연결된 발언 전부에 대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으로. 그러니까 이제 김명수 그 20년 김명수 대법 판결이나 아니면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이재명 2심 판결이나 네네. 이게 말하자면 판결문으로 야바이를 하려고 한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야바이 실력도 형편없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형편없다기보다 사실은 이거는 야바이를 할 수 없는 정말로 명백한 것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야바이를 하려고 하니까 안 먹히죠. 이걸 진짜로 엄청난 이걸 어떻게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궤변론자가 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 머리로는 이거 실수 친구 불가능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궤변을 만들려고 해도. 그러니까 이 단체로 지록 위반을 한 거지. 그렇죠. 예. 사슴 보고 씨발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NI의 그 워딩을 다시 차용을 하자면은 그건 상식적이지가 않았거든요. 2020년도 그랬고. 그렇죠.
이재명 2심 판결도 이번에 2심 판결도 그렇고 상식적이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저 뭐냐 이것이 뭐 법치주의 작살났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웃긴 게 이제 이걸 정리하면서 네. 보니까 이게 같은 짓을 또 한 거야 이재명이. 그러니까. 그렇죠. 예, 같은 짓을 또 한 거야. 그 TV 토론에서 또 한 거지 말하자면. 또 한 네. 거고 그다음에 그 국정감사 자리에서 그렇죠. 예, 그 백현동 그거 협박 받아서 네. 한 거다라고 자료까지 들고 예. 나와가지고. 사발치고 네. 이걸 그러니까 또 한 거야. 그러니까 2020년에 죽다 살아났으면은 야 진짜 내가 운이 좋았다 이러고서 운이 좋았는지 그 저기 김만배가 손을 쓴 건지. 사실 그거지 권순일. 예. 그렇죠. 그 1심 때도 뭐 좀 들어갔다잖아요. 그렇죠. 응. 네, 근데 2심은 이제 CR도 안 먹혀 예. 판사들이 CR도 안 먹혀서 못했다 뭐 그런 얘기가 유동규를 통해서 예, 유동규 씨 했었죠. 통해서 네. 알려진 건데 근데 이제 야 이제 다 됐다. 나는 뭐든 할 수 있구나 하고서 똑같은 짓을 또 하니까 이제 이렇게 발목이 잡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걸 진짜 다시 생각하니까 좀 빡치긴 한다 이 판결들이. 그럼요. 그러니까 2심 때도 하는 방법이 똑같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 2심 때가 지난번 경기도지사 그 때의 공직선거법 소송 때 벌어진 거랑 이게 구조가 똑같거든. 그렇죠. 네. 네. 지금 이번 2025년 공직선거법 이제 대법원에서 그 전에 이제 2심 판결이 부장판사 세 놈이 그거였잖아. 그러니까 네. 대등 재판부라고 해가지고. 네네.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부장판사 3명이나 대가리가 모여가지고 걔들도 그냥 이마박에 판결문 문신으로 새기고 평생 살게 해야 돼. 그 정도면은. 진짜 그러고 싶다 진짜. 참. 어쨌든 이렇게 힘들게 상식이 돌았습니다. 네. 예, 사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된 거는 2020년에 충분히 바로 잡혔어야 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때 이미 끝났어야 되는 게 이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민주당을 저렇게 더 거만하고 오만하게 만들어 놓고 민주당을 뭐 병들게 만들었죠. 말하자면은. 그러면서 국가를 아주 어지럽힌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명수나 권순일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지만은 뭐 기대하기 힘들고 사실상. 네.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상식이 돌아왔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네. 예, 민주당 반응 한번 보죠. 이재명 당이 이제 판결 나오고 나니까 또 이제 이재명한테 충성을 증명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개딸들한테 또 그 로열티를 증명을 해야 되는 이제 배지들이 앞다투어 가지고 SNS에 글을 여러 개 올렸습니다. 이제 뭐 대표적으로 몇 개 좀 캡처 놔두는 것들만 몇 개 봅시다. 이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게 김병기입니다. 김병기가 SNS 그 페이스북 글을 2번을 고쳤어요. 근데 페이스북 글은 고치면 이력이 남잖아. 그대로 남죠. 그래서 재밌죠. 네. 페이스북은.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올린 글이 이래요. 이것들 봐라.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한 달만 기다려라. 이거 뭐 이것들 봐라라고 법원에 대고 되게 세게 발언을 던졌어요. 그것도 대법원에 대고. 네. 자, 그랬다가 이제 좀 쫄렸는지 1차 수정을 합니다. 이것들 발언을 뺐어요. 뺐어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좀 한 달만 기다려라. 이게 좀 뭔가 좀 메시지가 부족해 보였는지, 아니면 뭐 한 달 뒤에 뭐 어쩌겠다는 거냐. 그래서 왠지 더 보복의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또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수정은 이래요.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 근데 지금 뭐 입법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요 말은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요. 얘네들이 지금 하려는 짓이 입법 행정 사법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민주당이 하려는 민주당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도둑이 재발적인 소리 한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저 이제 트위터에 썼습니다만 이 양반 이제 한때 최종 변기라고 불렸던 사람이잖아. 예. 지금은 최종 변기라고 하는데. 나 지금이야 최종 변기는 개뿔 최종 변기였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국정원에서 인사 쪽에 있다가 뭐 박근혜 때 잘려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네. 아무튼 뭐 참 글이 참 많이 그래요. 이거 뭐 이것들 말하러 팍 치고 나온 것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우리나라 그 전체 권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권력이 자기들 것이라고 자기들만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거의 다 지금 한 90% 이상 손에 잡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얘네들이 진짜 웃긴 게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얘네들은 상식이 자기네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자기네들이 국민이고 우리만이 국민을 대변하고 하지만 자기네들이 대변하는 게 국민도 아닐 뿐더러 자기네들만의 상식인 거고 그렇죠. 자기들끼리만 신나는 그것도 국민의힘이 없으면 이게 해당되지도 않아 이게.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지 같은 것들. 그리고 절대 빠지지 않는 전원책 씨. 전원책 씨. 전원책 씨잖아 최민희. 예. 아 깜짝이야. 네. 빠지지 않는 전원책 AKA 최민희. 전원책 씨한테 죄송해야 돼요. 하긴 전원책 씨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럼요. 네. 자, 최민희 방통위원장. 네. 방통위원장이 아니지. 그 과기 방통 상임위 네. 상임위원장. 이 양반 글 진짜 못 써. 볼 때마다 뭐 억울하더라 유치해가지고. 자, 대법원의 대선 개입 느낌표 하나. 내란 속의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또 느낌표 하나. 시민 여러분 이재명을 지켜주십시오 느낌표 3개. 참 이런 문장력을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오랫동안 해먹을 수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처럼 과거 시험 봐가지고 만약에 뻥치잖아. 내가 최민희는 이길 자신 있다. 과거 시험 나가면은. 이 정도 못 이기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뭐 이게 뭐 굳이 언급할 가치도 없는 아주 이제 좀 짜치는 그런 글이고 다음은 이제 김용민 그 돼지 김용민 말고 패치 김용민입니다. 남양주 김용민. 법적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입니다. 얘네들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판결 나오면 법적 카르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달라. 얘네들은 그러니까 진짜 내로남불이 뼛속까지. 뭐 이제 그 이재명 2심 때만 해도 사법 조회가 살아있다고 그렇게 치켜들어다니면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이번에 이제 좀 그 판결 보면은 그 대법 판결 보면은 우리법 연구회가 이제 우리법 연구회를 하나의처럼 싸잡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 판사라고 다 그런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그 전원 합의체에 보면은 우리법 연구회가 몇 명에서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꽤 있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 뭐 국민의힘 쪽 지지 유튜브들 이렇게 가끔 유튜브 그 게시물로 올라오는 거 보면은. 네. 큰일 났다. 다 끝났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다내고 나서 네. 법은 다 넘어가 대법 다 넘어갔다. 네, 이미 뭐 장악이 끝났다.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인사권이 그러니까 누가 임명했느냐, 임명장을 누구한테 받았느냐 따져보면은 네. 이게 이런 10대이 이렇게 안 나오거든 절대. 네. 그런데 이제 그 실제로 보면 찬성 쪽 인물도 몇몇 봐도 그냥 우리 법이 3명인가 4명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찬성 쪽에. 네네. 반대쪽도 우리 법이었나 그랬던 것 같긴 한데 소수 의견도. 네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 법 출신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다. 그렇죠. 네. 이제 하나의처럼 완전히 그냥 하나의 결사체로서 그렇게 작용하는 것 같지는 않다. 뭐지 우리 법 일테면 민변에서 보면 좋은 변호사 있고 쓰레기도 있잖아요. 지금은 쓰레기들이 목소리가 너무 크죠. 그렇죠. 지금 이제 거의 쓰레기 단체가 돼버리긴 했지만 네네. 뭐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 민변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문재인 대통령도 민변이잖아. 네네. 근데 그런 반면에 강용석도 민변이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강용석도 민변이었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법 연구회도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 자체가 완전히 쓰레기 조직이다.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서도 상식적인 판사들이 있고 그런 반면에 정말로 완전 진영주의에 찌든 판사들도 우리법 연구회에 소속돼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좀 그래서 좀 단순하게 어떤 뭐 하나의 카르텔로 딱 묶어가지고 그렇게 규정짓기는 어려운 것 같다. 네, 뭐죠? 그 유명해진 그 지기현 판사도 네.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가 그런데 네네. 그 윤석열 구속 풀어줬잖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단순화시켜서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아무튼 자기들의 판결 잘 나오면 사법 조직은 살아 있고 판결이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 뭐 근조사법부 법적 카르텔이고 뭐 이제 뭔 쿠데타고 내란 행위야. 이게 왜 내란 행위가 됩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뭐 그 법원이 선거 개입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애초에 이 재판들 자체가 조기 대선이 이렇게 한참 전부터 진행되어던 재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이것들이 사실은 통상적인 절차대로 갔으면 훨씬 빨리 결론이 났어야 되는 판결들인데 2023년이면 끝났어야지. 그렇죠. 633의 원칙이 특히 지켜졌으면. 선거법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근데 이재명 본인이 질질 끌어오다가 지금 이 시국에 판결이 난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건 자승자방적인 면이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무슨 왜 이 시국에 판결을 하냐? 그럼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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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그 질질 끌어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끌려가줘야 돼.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뭐 그런 소리 하는데 참, 야, 선후관계 따져봐라. 이거 애초에 왜 이재명 같은 놈을 뽑았냐고 후보로 제껴놨어야지. 뽑기만 했습니까? 그 전에 계속 막 막아주고 막 아껴주고 빨아주고 그렇죠. 뭐 다 방탄해주고 했잖아. 다 했지. 예. 왜 그랬냐고. 지들이 그래놓고는 이제 지들이 그랬지만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이거를 가지고 왜 법원 탓을 하냐고. 지들이 자승자박한 거지.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민주연구원 부원장 박진영 이 양반이 저기 누구야? YTN의 이동영 노종면? 아니 이동현? 박지훈. 네, 박지훈 정면승 예전에 뉴스킹 하던 놈. 박지훈이 뉴스킹 이제 정면승 문제 거기 나와가지고 아무튼 이제 이런 소리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뉴스킹이 없어진가 그렇거든. 뉴스킹 제목 들을 때마다 나는 웃겨가지고 네. 잘 어울려. 근데 병신 같아서 잘 어울려. 아무튼 이제 박진영이 이제 이런 소리를 했어요. 어제 이제 그 이재명 이 판결 나오고 직후에 이제 방송 나와가지고 이제 상권 분립이 막을 내려야 된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좀 뜬금 맥락 없는 소리를 해대가지고 상권 분립이 막을 내린다니까 그러면은 뭐 판사들을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뭐 지명을 해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양반 주장은 그래요. 뭐 선진국들 중에 이제 그런 제도를 취한 나라가 많다. 과거 같은 경우는 법이라는 게 하나의 이제 전문 영역이었기 때문에 사법이라는 게 특히 법관들은 전문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렇게 말하자면 자격증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을 패스한 사람들한테 이제 법관자를 임명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뭐 이 법관들이 그 사법 시스템 자체가 행정이니까 그러니까 입법이랑 분리되지 못하고 자꾸 진영주의가 돼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투표로 뽑아야 되는데 법관을 일단은 제가 그래서 좀 오전에 급하게 좀 찾아봤는데 네. 일단 영미권에서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주에 따라서 일부 뭐 투표로 네. 주 법관을 법관도 그렇고 검사장도 그렇고 투표를 뽑는 데 있죠. 뽑는 데가 있는데 일단 많은 케이스들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정당 법관위원회라는 게 추천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올리면은 네. 그 주지사가 임명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영미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가고 있고 독일도 조금 비슷하게. 네.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법연수원 뭐 비슷한 그런 게 있나 봐요. 네. 일단 그거를 먼저 통해서 어느 정도 자격을 얻고 난 다음에는 이제 또 독일도 그 주마다 네.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저는 이제 오히려 지금 그 방식이 지금은 그러니까 영미권의 그 방식들이 지금 제고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점점 말하자면 변호사 시험 그러니까 그 영미권의 시스템이라는 게 변호사 시험 패스를 하면은 그래서 일정 기간 뭐 변호사가 라면 검사보로 활동을 하면서 그 법적 경력을 쌓고 나면은 추천받아가지고 뭐 올라가거나 아니면 출마를 해가지고 뭐 판사가 되고 검사장이 되고 이런 식의 시스템인데 특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선출되는 시스템으로 간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변호사들 유튜브 채널 많이 파잖아. 네네네네. 구독자 많은 변호사들이 뭐 법관 상위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유명세가 그만큼 생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정치권이랑 바로 결탁을 해가지고 이렇게 진영 지지풀 안에서 그렇게 놀면은 금방 올라갈 수 있다든지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오히려 이 법관들도 지금보다 더 진영이 심하게 묶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영미권이 지금 과거에는 유튜브 같은 그런 어떤 포퓰리즘적인 채널도 매체도 없었고, 그러니까 개인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매체도 없었고, SNS도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법관들을 그렇게 투표로 한다는 게 어느 정도 뭐 통용될 수 있었을지 몰라도 저는 오히려 지금은 그게 더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개판이잖아.
우리나라 지금은 그게 있나? 사법연수원은 그대로 있나? 사법연수원 있죠. 사법연수원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사법연수원 이제 연수 마친 다음에 그럼 판사 검사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변호사 시험 통과하고 나면은 이제 그 중에 이제 그러니까 로스쿨 졸업이잖아요. 로스쿨 졸업해가지고 변호사 시험 패스하고 나서 그다음에 사법연수원 시험 다시 보든가 나도 그건 좀 모르겠다. 아무튼 뭐 그래서 지금 그 사법이 이제 사법부 자체도 진영주의가 되어간다라고 이제 이재명 판결 3심 판결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그런 소리를 하면서 판사들 선거로 뽑자 이러는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선거로 뽑자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네. 나중에는 뭐 어쩔지 모르겠는데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국민도 다 믿을 수 없는 거야. 지금은 지네가 쪽수가 지지표가 많아 보이니까는 이런 소리 하는 거지. 그렇죠. 지네가 만약에 소수 야당이었어 봐요. 네. 그럼 또 딴소리 하지. 딴소리 하죠. 네. 예. 그러니까 정의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된 기준이라는 게 없는 거죠. 없죠, 이렇게. 없죠. 네. 예. 자, 그리고 이어서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원장. 네. 정성현이 또 이런 글을 했어요. 이런 글을 썼어요.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십시오.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맡겼습니다.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 괄호 열고 재판 중지 괄호 닫고를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뭐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이제 오늘 발의 예정이라고 기사까지 나왔는데 지금 발의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형사소송법 306조 개정안 발의 예정 기사가 나왔어요. 네네.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라는 조항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재판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라는 조항을 이제 형소법 306조에 집어넣겠다, 추가로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네네. 이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박찬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개정안을 일단 발의해서 대선 전 국회 법사위 처리까지 마치겠다. 이게 왜냐하면은 지금 그 국회 임기 정기 국회 임기가 이제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 발의를 해도 조기 대선 끝날 때까지는 통과는 못 시켜요. 국회가 안 열리기 때문에 조기 대선 시즌 동안에. 박범계도 이제 같은 얘기를 합니다. 대선 전 본회의 처리는 어렵겠지만 법사위까지 통과시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얘들 계획은 그거지. 이렇게 이제 레디 해놓고 이제 딱 활시 땡겨놓고 만약에 얘네들 바람대로 이재명이 당선이 되면 당선되는 순간에 다시 국회 열어가지고 바로 통과시켜버리겠다. 그래서 네네. 법원이 어떻게 이제 그 이재명 재판으로 끌고 못 가게 만들어버리겠다. 이런 건데. 자, 지금 이제 그래서 민주당은 계속 이제 이거 사법 쿠데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사법부가 정치 선거구에 팔아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이제 이재명 반대자 입장으로서는 이제 공격 지점이 하나 또 이제 명확해진 거죠.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런 법까지 올렸잖아. 지금 법사위에 올리려고 하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얘들도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선거법으로 피선거권 박탈 그대로 재판이 진행된다면은 피선거권 박탈 확실하더라고. 지금 자기들도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재명 찍어주는 표는 사표가 된다. 저 당선시켜줘봤자 선거법으로 다시 날아간다고. 그 찍어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방어 차원으로 저는 이 법을 지금 굉장히 잽싸게 법사위에 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괜찮다. 이재명 당선시키면은 우리가 법으로 막는다. 이렇게 들고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찍어주면 사표가 된다라는 일단 이제 그런 어떤 그 아젠다가 하나 형성이 되는 것이고 거기 덧붙여가지고 저 봐라. 지들도 안다. 이재명이 애초에 피선거권 박탈로 출마될 자격조차 없다는 걸 지들도 아는데 억지로 여기까지 올려놓고 나가지고 저걸 또 어떻게든 끝까지 유지시켜 보겠다고 지금 법까지 뜯고 고치려 든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 또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굉장히 명확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이거를 잘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설득을 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가 남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좀 위헌적인 정확하게 딱 부러지게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좀 위헌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은 탄핵 그러니까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네. 이 헌법에 있는 조항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죠. 이거를 네.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단 말이에요. 네, 두 네. 가지 해석. 우리 한번 다루지 않았나요, 그 전에? 그게 지나갔었나? 제대로 다루진 않았을 거예요. 시간 아마? 없어서 못 예, 다뤘던 예. 것 같긴 하다. 하여튼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선 전에 이어지던 재판은 계속 돼야 된다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그 조항을 좁게 해석을 하면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 저지른 어떤 범죄에 그렇죠. 의해서는 네. 그건 명확하죠. 네, 기소되지 당선 않는다. 초특권이 있죠. 네. 네. 근데 그럼 그 전건 어떡하냐? 네. 그 전부터 이어져 오던 거는. 네. 그래서 뭐 멈춰야 된다, 아니다, 판결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만약에 뭐 징역 같은 거를 받아가지고 되면은 그러면은 선거 그 후보로서 자격이 없어지는 건데 그럼 그런 건 괜찮냐? 이제 복잡하게 얽혀지는 거라서 이제 논란이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이게 이제 그래서 뭐 이낙연 총리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제 또 조항이 있어서 그거랑 헌법이 서로 내용이 맞으려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려면은 당연히 재판은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취임 전에 네네네. 진행되던 재판은 그대로 쭉 가야 된다. 네. 그런 건데 그러니까 헌법에서 해석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법에 저는 이런 민주당이 이런 조항을 네. 새로 신설을 하려면 네. 헌법에 법률로서 정한다라는 식의 어떤 문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네. 자세한 거는 네. 법률로서 정한다. 네.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이 얘네들은 그냥 이 신설 조항을 집어넣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헌법을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굳이 따져보면 맥락상으로 보면 그 얘네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게 맥락이 안 나오는 해석인데 불구하고 이제 그걸 억지로 끼워 맞추겠다는 식인데. 그러니까 헌법에서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네. 법률로 정할게 우리가. 네. 우리 힘으로 그냥 제안을 해버리겠다. 그래서 저는 이거 헌법은 오픈돼 있는데 해석에 따라서 그거를 법률로서 하위법인 법률로서 자기네들이 일단락을 지어버리겠다. 아니면 결론을 내버리겠다. 네. 이런 거 굉장히 위헌적인 행위로 보여집니다. 하고 싶으면 개헌하자. 그러니까 제대로 하고 싶으면 사실 이거는 개헌이 뒤따라야 더 깔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승래 개헌하자 우리. 예. 니들 하고 싶은 개헌도 하고 우리 하고 싶은 개헌도 하고 다 같이 하자.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원래 이게 논란이 될 여지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대선 후보가 재판을 받는 상태에서 대선 출마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그 정당에서 걸러낼 거라고 이 헌법 그 안을 만들 때도 야 이지경인 인간이 설마 후보로 나올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했겠지. 이런 일이 설마 벌어지겠냐 이런 거였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시각이 다수입니다. 네, 그게 예,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도. 예. 근데 이제 이거 현실로 만들어버렸잖아.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거고 그거를 뭐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대로 막 만들어 나가겠다는 이 그지 같은 개짓거리. 그래서 이제 요런 이 지점 하나도 또 다시 이제 그 민주당이 대권을 잡으면 안 된다. 행정 권력까지 잡으면 끝장난다. 라고 비판할 수 있는 지점이 이제 확실하게 명확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들은 이 개헌은 급하지 않다. 막 이러면서 뭐 개헌을 해야 되는 것들을 막 지네 법률로서 막 그렇죠. 하위법이 막 개헌 그 헌법 영역을 침범하는 그런 하위법들을 계속 던지고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헌법재판관 임기 뭐 멋대로 연장 가능하게 막 법률 만들고. 그렇죠. NIK에서도 거기 관해서 말이 이제 좀 그 분노를 표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법 만드는 게 어디 있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뭐 한편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이번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조기 대선 전에는 통과되지 못한다라는 요 사실을 이제 인지하지 못하신 분들이 지금 이제 요 탄핵에 관해서 이거 지금 얘네들이 이제 국무회의를 사실상 마비시켜가지고 법안을 이제 밀어붙이려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판단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가 이제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었어요. 네네. 이게 이제 어제죠 5월 1일 날 이제 있었는데 요거 이제 잠깐 간략하게 타임라인을 보면은 좀 이제 뭐 3월 21일 날 지난 3월 21일 날 이제 민주당 주도로 탄핵이 최상목 부총리 탄핵이 발의가 됐어요. 당시는 권한 대행이었죠. 권한 대행이었죠.
그리고 이제 4월 2일 날 이게 이제 법사위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사위 의결돼 가지고 뭐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되고 좀 계류된 상태였어요. 네네네. 그러다가 어제 저녁 8시 반에 법사위 통과되면서 본회의가 상정이 된 거야.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 8시 반에 본회의 상정되고 그래서 뭐 밤에 이제 투표한다고 난리치고 있었고 이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됐다 그러면 통과가 이제 얘네들이 의도대로 됐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었냐면은 어제 이제 한덕수 그 권한대행이 사퇴를 사임을 표했단 말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5월 1일 자정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5월 2일 자정 땡땡시부터 이제 그 다시 최상목 부총리로 권한대행이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어젯밤에 탄핵안이 발의가 돼버렸다 그러면은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직무정지가 돼버리니까 권한대행도 못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네. 그렇게 돼서 어떤 이제 국정 마비를 노리려고 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탄핵이 이제 그렇게 8시 반에 이제 그렇게 그 본회의 상정되면서 탄핵 표결이 있을 거라는 게 예고되고 나가지고, 그 밤 10시 28분에 최상목 그 부총리가 한덕수 권한대행한테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불과 한 10여 분 뒤에 이제 10시 41분에 이제 재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는 표결을 붙이려고 하다가 자동 폐기가 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또 막 그 민주당 놈들은 또 막 지랄을 하더라고. 사표 쓰고 도망을 갔니 어쩌니 그러는데 들어오다라는 거지. 이건 어떻게 보면은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 네.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많은 분들이 의뢰를 하셨지만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 대미 관세 협상에 있어서 이제 최종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대미 관세 협상이 결국 이제 7월 8일 날 이제 최종 시한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했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적어도 조기대선 그 선거 날까지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기에 최종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데 최종 책임자가 이제 물러나 버렸으니까 이게 붕뜨게 돼버린 상황이 됐어요 지금. 이거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실무 협상을 차근차근 진행을 해놔야지 다음 정권을 누가 잡더라도 꼭 이어받아가지고 쭉 스무스하게 진행을 해나갈 수 있는데 이래버리면은 결국은 다음 정권이 실력 없는 인간들이 다음 정권을 찾게 되면은 굉장히 졸속으로 관세 협상이 처리될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또 협상에 차질이 생겼다 이래버리면 대신인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요. 지난 방송도 저희가 이제 그 무디스랑 S&P 이제 신용 등급 일단은 유지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라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민주당이 또 매국노짓 한 거야 말하자면은 이 시국에 자기들 정치질을 하겠다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저는 보복성 탄핵이라고 보거든요. 그럼요. 네네네. 지금 또 이재명 대법 판결에 욱하니까 확 질러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받는데 얘네들은 진짜 심판 받아야 됩니다. 이 정도면은. 그렇죠. 지금 이 시국에서 이런 짓을 합니까 어떻게? 그러면서 또 오히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무책임하게 물러난 거라고. 네. 근데 니들은 저들이 탄핵하려고 했는데. 게다가 탄핵하기 전에 또 뭐라 그랬어? 관세 협정 나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했잖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지 말라고 하고. 언제나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야 들어서 안 할게. 그랬더니만 이제 또 안 한다고 그러고 안 하고 나갔다고 그러고. 아니 어차피 사의 표명을 사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회의 표결을 하면은 끝나는 거지. 그럼 직무 정지 상태인데. 그렇죠. 아무것도 못 하는데. 네. 뭐라. 그 바람에 이제 지금 권한대행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이제 교육부 총리가 이제 이어받았는데 교육부 총리 이 양반은 MB 때 인사거든. 네. 그리고 이제 굳이 분류하자면 좀 극우 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극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저지른 개판으로. 그래서 별로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보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개다리를 약간 새는 얘기긴 한데 지금 이제 기재부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을 진행을 했잖아요. 네네. 굳이 이제 이재명 공약을 하나를 좀 기재부 관련해 가지고 공약을 하나를 보자면은 지금 이제 예산기획부서를 이제 대통령실 편입 이런 공약을 이재명이 냈어요. 그러니까 기재부를 쪼개겠다.
네네 기재부를 기획부랑 재정부랑 말하자면 쪼개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기획부를 대통령실 산하로 두겠다. 정부 부처로 두는 게 아니고 즉 독립된 정부 부처로 두는 게 아니고 그렇게 지금 공약을 했어요. 이게 완전히 공약으로 못 박아졌나요? 아 그러니까 공약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재명 공약으로 건 건 아니고 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도는 됐죠. 그러니까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로 이관하려는 네네. 뭐 그런 움직임이 있다. 그러니까 기재부를 쪼갠다. 네, 그런 일단 얘기를 기재부는 했었죠. 좀 쪼개려고 하는 것 같다. 네네. 네, 근데 그러면은 쪼개져서 나오는 그 예산 기획 기능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말하자면 대통령실로 네, 네. 직속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으로 두겠다. 뭐 이렇게 그런 이제, 네. 얘기도 있는 거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상황이죠. 이거 이제 뭐 과거에 그 MB 때 이걸 원래 기획부랑 재정부가 말하자면 분리돼 있었잖아요. 원래 예전에는. 그렇죠. 예전에 그러니까 그 명칭이 뭐였지 부서 명칭이? 이제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예전에 그 기획위원회가 네네.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냐면은 그 김대중 대통령 전에 네네. 그러니까 김영삼 노태우 뭐 이럴 때 네. 위원회가 하나 있고 그래서 예산을 그 기획하는 기구가 2개가 있었어요. 네. 그걸 들어가지고 이제 예산을 짜고 그랬는데 네. 김대중 정부 때 그러니까 1999년에 네. 예산기획처를 만듭니다. 예산기획처를 그래서 예산처장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참여정부 때까지 이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그 여러 그 정부 부처들을 통폐합을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기획재정부가 작은 정부 지향한다 그러면서 네네네. 그거 통폐합을 많이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다시 그 예산기획처가 재정부랑 합쳐지면서 기획재정부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랬다가 이제 지금 다시 쪼갠다고 하니까 굳이 따져보면은 뭐 명분이 없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뭐죠?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거지. 대통령실로 지금 집을 대통령실 직속으로 주려고 한다는 거. 이거는 좀 이제 의도가 좀 보이는 거죠. 말하자면 이재명이 그동안에 이재명 기재부 별로 안 좋아할 거야. 왜냐면 그럼요. 그러면 상품권 예산 가지고 그럼 그 상품권 예산 결국 합의도 맞는데 이렇게 또 경제부총리를 지들이 욱한다고 이렇게 굳이 탄핵을 하려고 들었다 그런 생각도 드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포퓰리즘 예산을 그래도 그동안 그나마 막아온 게 기재부 관료들이었단 말입니다. 네 그렇죠. 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 때 그걸로 참 분투하셨고 네네. 사실 그 정부 기조대로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자고 흘러갔으면 그때 돈 엄청나게 풀렸을 거예요. 더 풀렸죠. 더. 네. 민주당이 하자는 대로 다 했으면은 뭐 이제 그런 것도 많이 맞고 그래도 그 바람에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이제 그 공은 생각도 못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한이 맺혀가지고 이러는 건가 싶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벼르고 있었죠. 네. 민주당은 계속. 근데 이제 우리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도 윤석열이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기재부 관료들이 기재부 장관이 버텨버리니까 그렇죠. 예 이게서 안 된다. 네. 그리고 얘네는 아주 오래전부터 모피아라는 그 예, 프레임을 잡고 네. 기재부를 공격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꼬라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 이제 NI가 개헌을 기치로 거시면서 네네. 이제 중요하게 이제 짚으신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대통령 권한 분산시켜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들이 계속 불행한 결말을 맞는 이유가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재명이 하는 짓은 거기에 정확하게 역행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지금 예산 편성까지 두겠다는 거는. 네. 이거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선진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을걸요? 그러니까 이게 권한이 분산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권한이 집중돼 버릴수록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통령이 많은 권한을 쥔다고 더 많은 권한을 쥔다고 칩시다. 네네. 근데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혼자서 다 돌볼 수는 없단 말이야. 그건 무슨 의미냐면 결국 권한을 집중시켜 두면 권한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거는 못 챙기는 부분이 많이 그렇죠. 생기죠. 네, 그래서 정부 부처들이 쪼개지는 이유가 이 부처별로 이렇게 사각지대를 그 해당 영역에서 최대한 잘 들여다봐서 사각지대를 줄이라라는 의미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부처가 또 신설되기도 하잖아요, 많이. 네, 그런 네. 것들도 다 그런 이유라고 보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 핵심 권한들을 더 자기가 쥐려고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스스로 감당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기도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예산 기획처 같은 게 만약에 다시 복원된다. 네. 이런 거면 아마 정부 조직법을 다시 통과시킴으로써 사실 정리가 간단하게 그렇죠. 네. 좀 되는 편인데요. 비교적.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재정부랑 기획부는 뭐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뭐 기획처 그다음에 뭐 재정부 뭐 네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래서 이제 재정부는 장관이 있고 기획처는 기획처장이 있고 네네네. 아니면 뭐 기획부도 뭐 기획처가 아니고 기획부로 승격시켜가지고 그쪽에 장관 하나 둬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좀 더 각자의 영역에서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영역 그 여지가 생기니까 그만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부처들을 많이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직속 부처 말고 장관 그러니까 독립된 그 기관으로서 정부 기관으로. 그렇죠. 예. 그렇게 보장할 수 정부 있는 부처로. 정부 부처들을 늘려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쪽인데 이거 지금 정확하게 역행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더구나 다른 것도 아니고 돈줄을 지금 지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산기획처장이 있잖아. 네. 그러면은 예산기획처장 국회 상임위에서 이렇게 뭐 보고 어떤 일을 했냐 보고 그다음에 처장 뽑을 때 그렇죠. 뭐 인사청문회 같은 것도 인사청문회 하고 네. 장관에 준할 테니까 그렇죠. 하는데 대통령실로 들어가면은 그게 뭐 없지. 경제수석 아니면은 뭐 예산수석 같은 네. 게 뭐 신설된다고 하고 네. 인사청문회 없잖아. 프리패스지. 네. 프리패스죠. 네. 최백은 안 쳐도 되는 거고. 뭐 저기 대장동에서 돈 세던 놈 안 쳐도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어떻게 의회에서도 감시하기가 좀 더 어려워. 그리고 의회에서 부를 때도 뭐 기재위에서 부를 거야 아니면 운영위에서 부를 거야. 그렇죠. 네. 어디서 관리할 거야? 소관 뭐 상임위는 얘기를 어디서 부르지 않을까? 부른다면은. 예결위만 한다. 어. 이것도 좀 이상하지. 그치. 그러니까. 다 엮여 있는데 이거 예. 예산처 같은 게 신설된다 그러면 다 엮여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요. 이것도 이제 대통령실로 간다는 전제하에 네. 개헌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개헌 사항입니다. 헌법 54조 2항에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 제출하면은 이제 국회가 이걸 심의 네. 의결한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지금까지는 까는 것만 되죠. 네. 예산 대통령실은 정부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실은 정부 내각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개헌해야 돼요. 뭐 개헌하자 그러니까. 아니 얘네들은 그냥 아니 헌법을 뭐 개무시해 얘네들. 그러니까 니들이 하고 싶은 개헌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개헌하게 그냥 합의 봐가지고 개헌하자. 제발 개헌하자 민주당아. 얘네들은 그러니까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 힘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이런 게 더 무력화되면은 자기네들을 위한 자기들만의 개헌을 하고 싶다는 게 얘네 목표인 거지. 그렇죠. 모든 걸 다 뜻대로 나가고 있겠지. 모든 걸 다 뜻대로. 네. 아이씨, 개 양아치 같은 놈들. 끔찍합니다. 상상만 해도. 진짜. 네. 자 이제 이런 와중에 이제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출마를 했어요. 네네. 오늘 이제 5월 2일 오전 10시에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네, 따끈따끈하게. 그래서 이제 출마의 그 이유를 출마의 변을 보면은 이제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 이익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희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뭐 이해 충분히 동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그 정치는 개헌을 이제 뭐 하기가 힘들지만은 이제 그 최성목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공직 외교를 거렸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진영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개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고무적인 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덕수 권한대행도 출마를 하면서 개헌을 제일의 이제 기치로 내걸었어요. 말하자면. 네. 그리고 임기도 단축해서 네. 예, 짧게 하겠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NI가 제시하신 과도정부안을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헌 추진 로드맵 제시를 했는데 그래서 취임 첫 해에 이제 개헌안을 마련을 하고 2년 차에 이제 개헌을 완료하고 그다음에 3년 차에 이 개헌에 따라 가지고 총선이랑 대선을 같이 치르겠다 그래서 자기는 3년 과도정부를 하고 나오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말하자면 이제 우리가 지금 뭐 NI를 비롯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바에 부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그래도 조금은 거리를 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NI께서 이제 그동안에 이런저런 인터뷰에서 많이 말씀해 오셨던 게 뭐 일단 제 식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그런 겁니다. 지금 이번 대선에 임하는 이제 양당 공이
가져야 될 제일의 자세는 뭐냐면은 뭘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 이전에 지금 국정이 이렇게까지 된 데 대해서 다들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반성이 더해가지고 그 지금 이 기간 동안에 고칠 수 있는 것들은 고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국민들한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제 늘상 말씀을 해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지적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기 때문에 이게 계엄 나고 네. 탄핵해서 이제 권한대행 되기 전까지 네. 이분 뭐 하시는지 몰랐잖아요. 총리인 건 알겠는데 네. 뭘 하시는지 몰랐잖아. 뭐 근데 이제 존재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티 안 나는 일들 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하셨겠죠. 네. 하셨는데 그러니까 조용히 일하는 것도 다 좋아요. 원래 좋은데 아니 뭘 하는지를 알래야 알 수가 없었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네. 여러 어떤 실정이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이제 좀 많이 알려진 거는 이를테면 그 잼버리 사태 같은 거. 잼버리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육사 논란도 있었고 홍범도 장군 뭐 그런 사소한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는데 네. 사실 국무회의에서 거의 총리의 의견이 없이 그냥 전부 윤석열 대통령의 드라이브대로 독단으로 거의 진행이 됐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냥 저는 시키는 대로 그냥 제가 맡은 바 공직의 임무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 왔던 총리님이란 말이지. 한덕수 총리가. 네. 그러니까는 이 계엄까지 흘러가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본인도 사실 반성할 부분이 없을 수는 없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출마 선언을 했으니까 지금 출마 선언에 대해 평가를 하자면 어떤 출마의 변이나 어떤 개헌 로드맵 제시한 것까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런 어떤 뭘 하겠다 이전에 뭘 잘못했는지 지금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뭘 잘못했는지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었다. 근데 그 부분을 짚지 않고서는 지금 이 정치 상황이 바뀌는 걸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했다고 할 부분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리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퇴를 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거, 그러니까 입당까지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뭐 거리두기는 네. 잘했다고 할 부분인데 사실 그 대통령을 제외한 내각을 총 책임지던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기 반성 네. 부분. 내가 이런 부분을 반성할 게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현 상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적임자라고 생각을 해서 감히 내가 출마를 하려고 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이제 됐으면 더 완벽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이제 이걸 단순 셈법으로 계산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구도상으로 보면 반명이냐 뭐 친명이냐 이런 구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선거 구도 자체가. 왜냐하면 이재명 일강체제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카운터로 나오는 거는 반명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재명을 이기려면은 그러니까 연대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네네. 그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건 분명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연대를 해가지고 뭐 1+1, 1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1 더하기 1에서 2 나오면은 그런 식으로 연대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그냥 단순 여론조사 숫자상으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대략 이재명이 지금 잘 나온 데는 49.5까지 나오거든요. 여조에서 세게 나오면은. 네네. 근데 이쪽 이준석까지 포함해도 이쪽 지지 그룹에 나와 있는 표들을 보면 40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그렇다는 건 중도에서 표를 끌어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이 3이나 4가 돼야지 싸워볼만 하더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뭐 이제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 중에 일부분들 좀 이제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선언에서 보면 좀 고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개헌을 제시를 했고 3년 임기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랑 같은 얘기한다라고 충분히 이제 그렇게 동질감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합치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버리는 건 그냥 1 더하기 1이 2로 끝나는 결과밖에 못 만든다는 거예요. 빌드업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빌드업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생략된 상태로 그냥 무조건 합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오판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의도적으로라도 혹은 전략적으로라도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거리가 가까워질 만한 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좀 봐야 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윤석열, 이재명 동시청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동시청산이기 때문에 그 대전제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이제 물론 윤석열은 이제 파면이 돼서 끝났다고 하지만 네. 어떤 정치적으로 또 다른 부분들을 뭐 도의적으로든 네네네. 정치적으로든 넘어서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네, 네. 탄핵 반대 이거는 네. 이걸 그러니까 탄핵 반대를 계속 내걸고 연대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뭐 국힘 쪽에서도 좀 그 핵심 그쪽에 좀 그 충성 지지자들을 설득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지도자답게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도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저께 녹화를 하시고 오늘 방영이 된 그 MBN 나는 정치인이다 이제 이낙연 총리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굉장히 이제 올해 김대중 정부 때부터 네. 해가지고 이력이 진짜 이거는 거의 그 비현실적인 이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공직자죠. 그 네 개 정권을 거치면서 경제랑 통상 쪽에 핵심 자리들을 계속 맡아왔던 분이에요. 네네. 국무총리도 2번이나 하셨고 그렇죠. 그 와중에 네. 이제 3번이 2번이지 그렇지. 네, 참여정부랑 지금 윤석열 정권 때 하셨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거의 판타지스타급이다. 뭐 그렇게 그렇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그 점에서는 그리고 그런 이력들은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지금 이제 정치는 나서려고 했으니까 네. 보면은 좀 설렘이 부족하다. 국민들한테 뭔가 기대감을 줄 만한 그런 요소가 부족하다. 안정감은 있는데 네. 그래서 뭔가 편안하고 좋아 보이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뭐 이런 거 기대감에 네. 대해서는 좀 부족하다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심리적인 내전 상태란 말이죠. 네네. 이 내전이라는 건 그러니까 싸우고 있다는 거잖아. 두 세력이 마치 총을 들고 싸우는 것처럼. 그럼 이걸 종식을 시키려면은 양측이 다 공히 총을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려면은 자 이재명 지지자들도 총을 내려놔야 되고 네.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총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과정에 있어서 한덕수 총리의 사과라던가 국민의힘의 사과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 총을 내려놓읍시다. 네. 그리고 이 상황을 종결짓기 위해서 개헌을 하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정치 체제로 새롭게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총리가 내가 개헌의 적임자인데 왜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그 반성이 필요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 단순히 민주당 때문에 출마했다 이래버리면 뭐 그 맥락을 우리는 우리 같은 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반대자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1+1은 2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는. 네네네. 자, 그래서 MBN 인터뷰를 좀 다루려고 했는데 요거는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다루겠는데 요 영상 지금 이제 4개로 쪼개져가지고 올라왔는데 영상을 보시거나 아니면 전문 기사들도 있기 때문에 요건 좀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뭐 출마와 특히 이제 출마 부분이나 연대랑 관련해 가지고 NI의 이제 견해를 많이 밝히셨는데 이게 지금 그 지지자 일반이 생각하는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네네. 좀 더 엄격하게 보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민주당 시절에도 그랬었지만 네. 이게 그 합친다 선거 연대 네. 아니면 뭐 통합 이런 게 합쳐진다고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민주당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지난 총선 때 겪어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냥 단순 표결산해가지고 합치는 걸로는 시너지가 나지가 않습니다. 시너지를 내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이상의 어떤 화학 작용을 일으키려면은
좀 더 근원적인 어떤 서로를 향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고 특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니라 국힘 측이나 한덕수 측의 변화가 많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정 부분 지금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 중에는 오히려 지금 국힘이나 한덕수 쪽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그런 그 심리 상태를 보이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건 우리 정체성을 스스로 버려버리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재앙위원보가 우리가 중도다라고 많이 이제 스스로들 그렇게 이제 규정을 지어 왔잖아요. 근데 지금 국힘 쪽으로 끌려간다는 건 어떤 그런 중도 포지션에서 스스로 벗어난다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행동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전제가 이재명 막기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을 때는 당장 누구든간에 손잡아야 된다라는 거 이것밖에 이게 가장 최우선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한 발 앞서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최대한의 시너지를 내려면은 저는 이제 NI가 하시는 말씀을 좀 천천히 살펴보고 보폭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뭐 끝으로 오늘 방송 끝으로 이제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합쳐야 하지만 언제나 이 과정이 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급하게 해버리면 이준석 당이랑 합쳤던 거랑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네. 자, 그래서 뭐 아주 기분 좋은 소식 그리고 이제 정치 대선 구도가 네. BBC도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 우리 한국 대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뭐 디지털 타임스에도 그런 같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재명 1강의 판이 그래도 좀 흔들릴 조짐이 그렇죠. 흔들릴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강하게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뭐 이번 주 여조는 제대로 반영이 못됐을 테니까 목요일에 판결나가지고 다음 주 여조를 또 다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시고 다음 주에 일요일에 이제 또 이제 국힘 일요일인가 국힘 경선 결과가 이제 최종 경선 결과가 나오는데 곧 나오겠죠. 네. 네. 거기서 이제 누가 또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이제 또 할 얘기들이 또 다르게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경랑의 대선 구도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이제 업로드 시점에도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았을 테니까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